한식당을 운영하며 많은 단골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분인 기업 회장님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와서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칭찬을 가득하고 가셨어요. 내가 튀긴 요리는 안 먹는데 우리 미진 씨가 한 생선 튀김은 정말 기가 막혀요.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고 맛이 일품이에요. 진짜 하늘이 내린 재능입니다. 저야 매일 요리를 연구하고 맛을 내는 사람이니 그런 거죠. 그리고 요즘 맛있게 잘하는 식당이 얼마나 많은데요, 회장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한식은 미진 씨가 압도적으로 우월합니다. 마음 같아선 저희 집에 요리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런 영광까지요? 그런데 아쉽게도 저는 이 식당의 주인이라 장사를 해야 하네요. 미진 씨한테 제자나 비슷한 실력의 요리사 없습니까? 계시면 소개 좀 해주세요. 마침 제 동서가 일자리를 구하는데 소개해드릴까요? 우리 가게 나와서 일하겠다고 했는데 조건이 더 좋으면 회장님 댁에서 요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미진 씨의 음식 맛을 낼 정도의 요리사라면 제가 후하게 월급을 드리겠습니다. 제 동서는 동갑내기 친구이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장님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냈더니 바로 동서가 좋다면서 이력서를 보여주라고 하더군요. 제가 한부 가지고 있던 이력서를 회장님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회장님, 여기 저희 동서 이력서예요. 보시고 잘 판단해 주세요. 어디 봅시다. 기분 좋게 이력서를 잡은 회장님은 동서의 사진과 이력을 보더니 두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이력서를 두 손으로 구겨버렸답니다. 회장님, 왜 그러세요? 이 여자는 저희 동서를 아세요? 회장님은 소리를 질렀는데 어떤 감정으로 그러는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미진 씨의 동서란 말입니까? 이 여자 지금 어디 있습니까? 회장님, 무섭게 왜 그러세요? 당장 이 여자 불러요. 아니면 어디에 있는지 말해줘요. 회장님이 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며 동서를 찾는지 이유를 몰랐으니 뒷걸음치며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회장님이 저의 양 어깨를 잡고 강렬한 눈으로 쏘아보셨습니다. 동서와 회장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연유로 이러는 건지 잠시 뒤에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먼저 저의 살아온 이야기를 몇 자 적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말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3살 때 고아원에 버려졌어요. 기억은 나지 않지만 원장님이 말씀하시길 엄마는 미혼모였고 아주 가난해서 고아원에 맡겼다고 하셨습니다. 아무튼 고아원이 저의 집이었고 언니, 오빠들, 친구들, 동생들과 같이 어울리며 살았어요. 학교가 바로 근처라서 고아원에 사는 애들은 금세 소문이 나서 놀림 대상이 되었어요.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때 저를 놀리던 애들에게 화를 왜 그렇게 많이 냈나 싶기도 합니다. 학창시절은 놀림도 당하고 싸우기도 많이 하며 자랐고 고등학교 때 철든 나이가 되자 놀림도 싸움도 뚝 그쳤답니다. 짝이 된 은영이라는 친구와 곧장 친해졌는데 아주 재미있는 일이 생겼어요. 은영아, 내가 너희 집 앞까지 바래다 줄게. 같이 가자. 우리 집? 아니야. 내가 너희 집까지 바래다 줄게. 우리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럼 날 바래다 줘. 우리 집에 들렀다 너희 집 앞으로 가자. 여자애들은 친해지면 손도 잡고 서로의 집도 바래다 주고 그러잖아요. 제가 은영이한테 먼저 친근하게 다가가니 은영이도 마음을 크게 열어주었답니다. 그래서 저희 고아원 앞에 도착해서 제가 우리 집이 거기라고 말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좀 크지? 아,
너 여기 살아? 많이 놀란 모양이네. 그래, 나 고아야. 그래서 나랑 놀기 싫어졌어? 이제 우리 집에 가야지. 나 바래다 줘. 친구는 제가 고아원에 사는 것에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자기 사는 곳을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곳은 다른 고아원이었어요. 은영이 역시 고아였던 겁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우리 집도 좀 크지? 너도? 나도 고아야. 우리 짝꿍이 된 것도 다 인연인가 보다. 그러게, 참 재미있는 인연이네. 그런데 은영이 넌 엄청 행복해 보여. 고아처럼 안 보여. 그건 너도 마찬가지야. 미진아, 너를 누가 고아로 보겠니? 아무튼 우리는 고아인 것도 그렇고 짝꿍이 된 게 신기하다. 그렇게 짝꿍 은영이와 동질감이 생겨서 더 친하게 지냈습니다. 저는 꿈이 없고 될 대로 사는 학생이었는데 은영이 때문에 꿈이 생겼어요. 취미로 요리를 좋아하는 은영이는 학교 끝나면 요리 학원을 다녔답니다. 미진아, 난 커서 꼭 요리사가 될 거야. 식당도 크게 하고 고아원에 자주 가서 요리로 봉사활동도 할 거야. 너 되게 멋지다. 그럼 나도 요리사 할래. 나도 너 따라 학원 다녀야겠다. 뭐야, 넌 친구 따라 강남 가겠다는 거니? 네가 하는데 나라고 못하겠냐? 같이 좀 다니자, 은영아. 학원비 얼마야? 너 학원비 어떻게 마련했어? 우리 고아원에 들어온 후원금이 있어서 알뜰하게 모아서 학원 등록했지. 우리 고아원에는 후원금 들어오면 다 간식이나 옷 같은 거 사서 없는데 난 알바를 다녀서 학원비 마련해야겠다. 친구 은영이 덕분에 꿈이 생겼고 학원을 등록하려고 알바를 시작했어요. 빵집에서 판매와 정리를 하는 일을 했는데 재미가 생겨서 빵 만드는 걸 사장님께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몇 달 뒤에는 주말마다 제가 빵을 만들어서 판매까지 했답니다. 고등학교 때 은영이라는 친구를 만나 꿈이 생겼고 제가 직접 도전하는 일이 생겨서 매우 즐거웠어요. 고3 때 한식학원을 다니며 은영이의 꿈을 뒤쫓게 되었고 20살이 되고 나서는 은영이도 저도 각자 한식집에 취직했답니다. 일을 마치고 나면 온몸이 피곤해서 자취방 가서 쓰러져 잠이 들었답니다. 은영아, 너희 식당도 힘드냐? 난 오늘 점심 먹을 시간도 없어서 밥까지 굶으면서 일했어. 나도 마찬가지야. 일하고 집에 와서야 두 다리를 편하게 뻗네. 저희는 일하는 곳은 다르지만 같이 살았어요. 돈도 절약하고 의지할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고아원에서 독립 후에 쭉 같이 살았답니다. 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은영이가 멀리 있는 식당으로 이직한다고 해서 헤어지게 되었어요. 너 가면 나 혼자 무슨 재미로 사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쉬는 날 시간 맞춰서 보면 되잖아. 미진아, 나중에는 꼭 같이 우리만의 식당을 내보자. 그래, 꼭 그렇게 하자. 잘 가고 연락 자주 해. 친구를 떠나보내고 혼자 자취를 하니 진짜 심심하고 외로웠습니다. 한 곳에서 오랫동안 일했더니 10년 차가 되었을 때는 사장님이 가장 신뢰하는 직원이 되었어요. 총 매니저가 되어 손님들뿐만 아니라 직원들 관리까지 다 했답니다. 자리가 커지니 일은 훨씬 바빠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은영이에게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결혼을 하게 됐다며 청첩장을 주려고 멀리서 와줬더라고요. 둘이 조촐한 파티를 하고 축하를 전하며 얼마 뒤 결혼식장에 가서 은영이의 부케를 받았답니다. 뒤풀이를 가게 되었는데 은영이의 시숙되는 남자와 오랜 시간 술을 마셨어요. 대화하면 할수록
잘 통하고 재밌어서 뒤풀이가 끝나고 다음 날에도 만났습니다. 결국 저와 은영이의 시숙은 연인 관계가 되었고 이듬해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은영이와 제가 동서지간이 된 거죠. 절친한 친구에서 동서가 되니 진짜 끝까지 갈 운명의 짝꿍 같았습니다. 미진이한테 이제 형님이라고 불러야겠네. 형님, 앞으로 잘 부탁해요. 어머, 동서, 이제 존댓말 하는 거야? 우리가 이런 사이가 될 거라고 옛날에는 상상이나 했겠니? 그러게 말이야. 잘 통하는 친구이자 영혼의 단짝이긴 했어도 한 집안의 형제와 결혼해서 동서지간이 되니까 신기하다. 우린 이제 친구를 넘어서 가족이 된 거잖아. 기집애 너, 내 결혼식에 와서 아주머님이랑 잘 된 거니까 나한테 크게 한턱 쏴라. 한턱? 두턱, 세턱도 쏠 수 있다. 얼마든지 쏠 테니까 시간만 내라고. 동서가 된 은영이와는 매우 자주 보며 지냈어요. 남편의 부모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셔서 저와 은영이, 남편과 시동생, 4사람이 가족이었습니다. 자주 어울리다 보니 동업 이야기가 오갔어요. 남편과 시동생이 식자된 납품을 했는데 같이 은영이와 저에게 식당을 해보자고 했답니다. 저는 일하던 한식당에 정이 깊어서 바로 결정하지 못했어요. 고민을 한참 하고 나서야 결론을 내렸답니다. 동서와 동업을 하겠다고 말이죠. 어릴 적 같이 식당을 운영하자는 약속을 지키게 되었네요. 남편이 천안 휴게소에 자리를 얻게 되어 휴게소에서 한식을 팔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알아서 오니 홍보할 필요도 없었고 주문도 기계로 하니 홀까지 나갈 필요가 없었네요. 다양한 메뉴를 판매했는데 한우국밥과 해장국, 갈비탕 등이 주력이었어요. 4사람이 함께 일하니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앞날이 창창했답니다. 3년 뒤 남편과 시동생이 재료를 받으러 지방까지 다녀오는 날이었어요. 그날은 눈이 내려서 길이 많이 미끄러웠습니다. 남편한테 전화해서 조심해서 천천히 올라오라고 했는데 고속도로에서 크게 사고가 났답니다. 장사를 접고 동서와 함께 병원에 갔더니 2 형제가 똑같이 숨을 거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희에게 생겼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눈물로 남편과 시동생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와 동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한동안 은둔 생활을 했어요. 휴게소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일도 포기했죠. 그러다 폐인처럼 지내는 저를 밖으로 끄집어내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한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사장님 부부였습니다. 다시 당신들과 함께 일해보자는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일을 다니게 되자 동서 생각이 나서 찾아갔답니다. 은영아,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야? 미진아, 형님아,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나도 다시 일하고 사는 거 안 보여? 너도 할 수 있어. 기운 내고 살아보자. 내가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네 자리 하나 내어주실 거야. 내 손을 잡고 같이 움직이자. 아니, 난 혼자 지내볼래. 어디 멀리 이사가서 조용히 살고 싶어. 은영아, 너 혹시 다른 생각하는 거 아니지? 걱정하지 마. 난 살 거야. 다만 시끄러운 곳을 피해서 조용한 곳에 가서 살고 싶어. 조용한데 어디로? 몰라. 이제부터 찾아봐야지. 살만한 곳이 어디인지. 동서는 아직 마음이 무거워 보였어요. 당장 일하기엔 무리로 보여서 잡지 못하고 편히 쉴 곳으로 떠나도록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얼마 뒤 동서는 1톤 트럭에 짐을 싣고 바닷가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다시 만나자는 인사는 생략하고 잘 가라는 말만 했답니다. 그때부터는 제 인생을 새로 건축하기로 했어요. 일자리도 다시 얻었고 돈을 벌어가며 더 나은 생활을 했답니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기로 했어요. 남편이 떠난 지 3년 만에 소개로 만난 사람과 1년 정도 연애하고 재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다시 찾은 사랑이라 귀하기도 하고 하늘에 간 전 남편에게 죄 지은 기분도 동시에 들었는데 그냥 단순히 저만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이기적으로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남편은 사업하는 사람이었는데 결혼 뒤 까칠한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더니 술 취했을 땐 본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야, 일로 와서 술 좀 따라봐. 여보, 술 먹고 들어와서 또 술을 마시려고? 그만 마셔. 나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하니까 귀찮게 굴지 마. 서방이 말하면 잔말 말고 와서 술 따를 것이지. 어디서 감히 거절을 해? 당신 혼나고 싶어? 뭐라는 거야, 이 남자가? 술 좀 곱게 먹어. 어디서 주정이야? 이 여자가 지금 돌았노? 남편은 비틀거리며 다가오더니 제 얼굴에 손을 대더군요. 반항하고 똑같이 싸우려고 했지만 힘이 약해서 처절하게 두들겨 맞았답니다.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와서 술 따라. 저는 무서워서 얼른 남편 술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그래, 이거야. 술은 역시 여자가 따라줘야지. 여보, 눈탱이 밤탱이가 됐네. 그거 왜 그러는 거야? 남편의 비소에 소름이 끼치더군요. 그이와 헤어지려고 이혼장을 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이가 찢어버리더니 다시 제 얼굴에 손을 댔습니다. 야, 이혼은 내가 원할 때나 하는 거야. 너 같은 고아 따위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어디 감히 서방한테 이혼장을. 잘못했으면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어서. 여보, 나 당신이 무서워. 같이 못 살겠어. 다 참고 사는 거야. 여자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고. 게다가 천한 고아 따위가 감히 이혼장을 디밀어? 야, 내가 너랑 왜 결혼한지 모르겠냐? 너 같은 고아는 의지할 곳 없으니까 도망 안 가고 잘 참으니까 데리고 사는 거라고. 아내가 아니라 샌드백이 필요했던 거구나. 이게 또 맞을 소리를 하네. 안 되겠다. 네 말대로 샌드백을 좀 쳐야겠다. 일이 돼. 그이는 술 먹고 손찌검하는 버릇 말고도 시도 때도 없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본색을 드러낸 이후로는 대놓고 상간녀와 전화통화를 했답니다. 저는 남편이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말 바보 같죠? 몇 달 동안 참아가며 살았는데 남편한테 벗어나고 싶어서 집을 뛰쳐나왔어요. 한식당 사장님 부부께 부탁드려서 사장님 댁에서 지냈답니다. 그러자 남편이 찾아와서 사장님 집안을 때려 부수고 난리를 쳤어요. 야, 김미진, 이리 안 나와. 어머야, 그만 좀 해. 무섭다고. 엄마는 무슨. 고아가 엄마를 왜 찾아? 당장 나와, 당장! 사장님이 남편을 말리며 다퉜는데 그이가 워낙 힘이 세서 사장님이 바닥에 고꾸라지도록 맞으셨습니다. 경찰이 오고 난리가 났는데 여성보호센터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결혼하고 매맞는 아내나 괴롭힘 당하는 아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네요. 저는 미주알 고주알 남편이 저지른 짓들을 고백하고 살고 싶다고 살려달라고 애원했답니다. 여성보호센터에서 경찰에 고발장을 넣어 남편을 법정 구속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살게 하고 저와 이혼을 하게 해주었죠. 지옥 같은 재혼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났답니다. 이후 다시는 남자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래 못 보고 살 줄 몰랐는데 강산이 한 번 지나도록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살았답니다. 저는 한식당을 인수하고 돈을 꾸준히 모아서 좋은 아파트로 이사도 했고 고아원에서 봉사활동도 매주 하루씩 하면서 지냈습니다. 어느 날 연락이 끊긴 동서가 저를 찾아왔는데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이 변해 있었답니다. 너 은영이야? 진짜 내 친구, 내 동서인 은영이가 맞는 거야? 미진아, 형님아, 내가 많이 늙었지.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 거야? 옆에 이 꼬마는 누구고? 내 아들이야. 예쁘지? 미진이 너는 재혼 안 했어? 안 했어. 저는 일부러 그 지옥 같은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바닷가로 가서 조용히 살다가 다른 인연을 만나 재혼을 했답니다. 아들까지 낳고 잘 살았는데 몇 년 전 새남편이 선상낚시를 하다가 배가 침몰해서 생을 마감했다고 했어요. 2번이나 남편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죠. 동서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의지할 곳을 찾다가 저에게 왔다고 했어요. 내가 공황장애가 좀 심해. 이렇게 미진이 너를 찾으러 오는 길도 너무 힘들었어. 은영아, 잘 좀 살지. 이게 뭐니? 그래서 나한테 부탁할 게 뭔데? 나 잠시 정신병원에 입원하려고. 도저히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서 안 되겠더라고. 형님이 우리 아들 좀 몇 달 봐줄 수 있겠어? 저는 처음 보는 은영이의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네 아들이면 나한테 조카잖아. 외숙모가 조카 하나 못 봐주겠어? 너 병원 가면 치료는 되는 거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지? 나 우리 아들 두고 어디 안 가, 미진아. 10년 만에 찾아와서 이런 부탁해서 미안해. 그런데 너 말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떠오르지 않았어. 잘 찾아왔어. 나한테 의지하면 돼. 나 여기 사장이야. 남부럽지 않게 잘 산다고. 내 친구 성공했네. 어릴 때 날 보고 요리사 꿈을 꾸더니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됐어. 정말 잘 됐다, 미진아. 아들 이름이 뭐야? 아니다. 직접 물어봐야지. 얘야, 내가 네 외숙모야. 이름이 뭐니? 선재요. 이선재. 선재? 이름 멋진데? 외숙모 처음 보지? 앞으로 엄마를 대신해서 널 돌봐줄 테니까 우리 친하게 지내자. 선재, 뭐 좋아하니? 뭐 먹고 싶은지 말해봐. 돈가스요. 돈가스? 네 엄마랑 입맛이 똑같네. 그래, 외숙모가 해줄 테니까 엄마랑 여기서 좀 앉아있어. 그렇게 조카를 돌보게 되었고 동서는 잠시 정신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매주 한 번씩 면회하러 갔는데 동서의 낯빛이 조금씩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3개월 뒤에는 공황장애가 많이 좋아졌다며 퇴원까지 가능해졌답니다. 미진아, 나 퇴원하면 일할 자리 줄 수 있니? 당연하지. 내가 식당 사장인데 네 자리 하나 못 줄까 봐. 미진이 너희 식당 아니어도 괜찮아. 내가 신세를 지는 것 같아서 다른 곳에서 일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나랑 같이 일하기 싫다는 소리야?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신세를 너무 많이 지는 것 같아서 예나 지금이나 늘 너에게 짐만 되는 것 같아. 친구끼리 가족끼리 무슨 짐이래? 너와 나는 한 식구인 거 잊었어? 나도 너한테 빚진 거 많아.
그래도 미안하고 고마워, 미진아. 나 퇴원하면 일할 수 있게 도와줄래? 너희 식당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좋으니까 부탁 좀 할게. 그래서 동서가 일할 곳을 고민하다가 제 식당에서 일을 시켜보기로 결정했어요. 아무래도 가까이 두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결정했죠. 그런데 단골 손님 중 기업 회장님이 저의 음식을 극찬하시더니 음식 잘하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했고 저는 동서를 지목했습니다. 다시 회장님이 저를 붙잡고 이글거리는 눈으로 동서가 어디에 있는지 묻는 장면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 여자 어디에 있습니까? 회장님, 왜 이러세요? 흥분 좀 가라앉히세요. 저는 동서가 회장님한테 사기라도 쳤나 싶어서 말을 아끼려고 했어요. 은영이가 무슨 짓을 해도 감싸주고 싶었습니다. 회장님, 은영이는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어디 요양하고 있어요.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요? 아무튼 거기가 어디입니까? 나 빨리 이 여자 찾아야 해요. 무슨 일인지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장님은 구겨버린 동서의 이력서를 다시 펼치며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잃어버린 딸이에요. 분명히 느낄 수 있어요. 네? 딸이라고요? 미진 씨,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난 기억할 수 있어요. 어릴 때 내 딸의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이 여자 이름이 은영입니까? 고아원에서 자랐겠죠? 네,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은영이는 아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엄마랑 둘이 살다가 잃어버렸다고 들었는걸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습니다. 딸을 낳고 몇 년 뒤에 빈털터리가 되어서 생계를 위해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와 이혼하는 조건이었죠. 그래도 난 부모님 몰래 처자식을 지키려고 했어요. 생활비를 매달 주었고 가끔이지만 딸을 보러 갔습니다. 들어보니 회장님이 결혼하고 나서 동서를 낳고 버렸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자기 포장을 하는 회장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능력도 없으니 처자식을 버렸다는 소리잖아요. 동서 사진을 보고 흥분하고 찾길래 꼭 대단한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네요. 버린 자식을 찾는 주제에 참 당당하시네요. 미진 씨,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난 다시 우리 가정을 되찾을 생각이었어요. 나한테는 다 계획이 있었다고요. 아무튼 회장님이 버렸기 때문에 동서가 고아원에서 자란 건 사실이잖아요. 아니, 동서가 회장님의 딸이라고 확신할 수 없으니 우리가 싸우고 있을 필요는 없겠네요. 그만 가주세요. 미진 씨, 이 아이를 찾고 싶습니다. 확인하고 싶어요. 그건 제가 결정할 게 아닌 것 같군요. 동서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대답하겠습니다. 미진 씨, 그냥 저를 데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네, 안 돼요. 동서는 지금 공황장애가 있으니 함부로 찾아가면 안 됩니다. 회장님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하고 동서에게 의사를 물어야겠어요. 두 사람이 만나는 건 동서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가서 유전자 검사를 하든 상봉을 하든 하시죠. 그만 가보세요. 회장님의 과거를 듣고 정남이가 뚝 떨어졌지만 일단 동서에게는 말해볼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동서가 회장님의 딸이 맞다면 인생 역전의 기회가 있으니 용서한다고 해도 이해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튿날 정신병원에 면회를 갔습니다. 동서에게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동서, 자기 사진을 보더니 확실하게 당신 딸이라고 확신했다니까. 아니야, 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어릴 때지만 분명히 기억나. 엄마랑 장례식장에서 보냈던 순간이. 그분이 뭐라 하든 내 아버지는 확실히 아니야. 정말? 아버지 장례를 치른 기억이 있어? 그렇다니까.
그 회장님이 소설 쓰고 있는 거야. 아니면 진짜 어딘가에 자기 딸이 있든지. 아무튼 난 아니니까 다시 찾아오면 헛소리 하지 말라 하고 내보내버려. 응, 알겠어. 동서의 말을 들어보니 회장님한테 괜히 성질을 낸 것 같더라고요. 동서의 입장에서 화를 벌컥 냈는데 전혀 아니라고 하니 미안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다시 찾아온 회장님은 저에게 동서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미진 씨, 그 아이 만나보셨습니까? 네, 그런데 회장님의 딸이 아닌 것 같아요. 은영이는 부친상을 치렀다고 했어요. 어릴 때지만 확실하게 기억한다고 했어요. 그건 내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아이를 만나게 해주세요. 네? 설명할 수 있다니요. 회장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라도 된다는 뜻이에요? 저기 회장님, 찾는 딸이 제 동서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 딸이 확실해요. 만나게 해줘요. 내가 그 아이한테 모두 다 설명한다니까요. 회장님은 포기를 모르고 끝까지 동서가 당신의 딸이라고 우기더군요. 자식을 찾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엄한 사람을 지목해서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딱 잘라 그만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회장님, 아니라고요. 제 동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회장님이랑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아이의 엄마가 나와 이혼하고 재혼을 했습니다. 그 남자와 결혼한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아이가 말한 부친은 바로 재혼한 계부입니다. 친부는 바로 나라고요, 나. 나 참 끝이 없네. 회장님, 무슨 막장 드라마 보고 오셨어요? 딸이 태어나자마자 이혼하고 새아빠가 생겼고 쭉 안 보고 살았으면 그냥 남 아니에요? 낳아줬다고 무조건 부모가 아니잖아요. 난 딸을 보려고 매달 한 번씩 찾아갔어요. 기억은 못하겠지만 난 아빠 노릇을 하려고 노력했단 말이요. 어이가 없네요, 회장님. 이봐요, 미진 씨. 전처가 딸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얼마나 애타게 찾은 줄 아세요? 전처는 그냥 가만히 있었지만 난 신문에 광고도 내고 현수막도 걸고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내 피부치를 찾으려고 수년 동안 고생했단 말입니다. 회장님, 진정하세요. 듣자 하니 사연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동서한테 물어보고 만나게 해드릴게요. 대신 안 보겠다고 하면 그냥 포기하세요. 아셨죠? 회장님은 무조건 만나야 한다면서 저더러 동서를 꼭 설득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동서가 정신병원에서 퇴원한다고 해서 조카를 데리고 갔어요. 동서를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와서 조카가 잠들고 나서 회장님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이번에도 동서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 회장이라는 사람 진짜 이상하네. 내 친부라고 그랬다고? 그럼 돌아가신 아빠가 계부이고 엄마가 재혼한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렇대. 그 스토리를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 그런데 딸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는 맞긴 한 것 같아.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만나서 대화 좀 하고 유전자 검사를 받으면 뭐 나쁠 건 없잖아.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고 하니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어? 그리고 은영이 너한테 회장님 아버지가 생기면 좋잖아.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만나는 볼게. 결국 만남은 성사되었습니다. 제 식당으로 동서와 회장님을 불러서 일단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내 딸이 맞아. 어릴 때 얼굴 그대로야. 선수가. 제 이름은 은영이에요, 회장님. 내가 지어준 너의 이름은 선숙이었다. 선수가 애비가 못 나빠져서 미안하다. 애비가 널 지키지 못해 잃어버렸어.
수십 년의 세월을 그리움으로 보냈다.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너무 확신하지 말아주세요, 회장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잖아요. 네가 어떻게 컸을지 매일매일 상상하며 살았다. 그래서 네 이력서 사진을 보고 단번에 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회장님은 당장이라도 동서를 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재를 하며 일단 앉아서 회장님의 사연을 다시 한번 들었어요. 그리고 동서의 사연도 들려줬답니다. 아쉽지만 동서가 어디서 살았는지 지명을 모르고 엄마의 이름도 몰라서 두 사람이 부녀지간이라고 조금도 믿음이 가지 않았답니다. 대화를 나누고 나서 병원으로 가서 유전자 검사를 받았어요. 2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결과가 나오면 다시 재회하기로 했죠. 그때까지 아무 일 없을 줄 알았고 평범한 일상을 보냈어요. 동서는 제 옆에서 장사를 도왔는데 일을 곧잘해서 계속 같이 하고 싶었답니다. 동서 옛날 그대로네. 손끝이 야무져. 나보다 낫다. 형님,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무슨 형님을 따라가나. 난 요리를 오래 쉬었어. 그냥 말단 직원이라 생각하고 굳은 일이나 시키라고. 무슨 소리? 앞으로 내 파트너가 될 사람한테 그러면 쓰나? 미진아, 고마워. 내 아들 봐줘서 고맙고 날 받아줘서 고마워. 고마울 것도 많다. 이미 감사 인사는 한 거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내가 네 입장이었으면 네가 날 모른 척 했겠냐? 물론 모른 척하지 않았겠지. 맞네. 그럼 그만 고마워해야겠다. 그래, 그런 소리 그만하고 일이나 하자. 주방에서 일하다가 동서에게 서빙을 시켜봤는데 그것도 잘하더라고요. 제가 쉬고 싶을 땐 동서에게 가게를 맡겨두면 되겠다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들게 일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테이블을 치우고 있던 동서를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어이, 은영씨. 여기 숨어있으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어? 정국씨, 여긴 어떻게... 민호가 내 돈 빌려가고 저승 갔으면 은영씨가 대신이라도 갚아야지. 왜 자꾸 도망만 다녀? 정국씨, 제가 그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도박하는 돈을 빌려주고 받은 거니까 그 돈은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정국씨, 당신이 내 남편을 도박에 빠뜨렸고 죽음까지 내몰았잖아요. 엄마, 웃기는 소리 하네. 그놈이 실컷 도박질 하다가 돈 다 잃고 스스로 그렇게 된 걸 왜 내 탓을 하나? 돈 못 갚아서 비겁하게 혼자 떠나버린 놈을 탓해야지. 왜 내 탓을 해? 아무튼 난 그 돈 안 줘요. 아니, 돈이 하나도 없어서 줄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제안한 게 있잖아. 돈 많이 벌게 해주는 데가 있다고. 은영씨, 지하세계로 가면 남편 도박빚도 금세 갚고 아들내미랑 살 아파트도 금방 장만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날 따라오라고. 들어보니 동서의 두 번째 남편이 도박에 빠져서 돈을 빌린 모양이더라고요. 선상낚시를 하다가 떠났다고 하더니 거짓말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빚진 돈을 동서에게 받겠다고 멀리서 찾아온 거였어요. 저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직접 나섰습니다. 이봐요. 어디서 사람한테 겁을 주고 헛소리를 합니까? 지하세계? 웃기고 있네. 도박빚은 안 갚아도 된다는 법 몰라요? 게다가 은영이가 직접 빌린 것도 아니고 남편이 빌렸다면서요. 어라, 이 아줌마는 뭐지? 아줌마, 돈 대신 갚아주려고? 내가 미쳤냐? 너 같은 놈한테 돈을 주게? 은영이도 미치지 않고서야 당신한테 돈 줄 일 없어. 아니, 줘야만 해요. 잘 봐요. 내가 차용증 가져왔으니까 보증인으로 누굴 썼는지 보라고. 사인도 했다고.
동서는 사인을 보고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도박에 미친 동서 남편이 대신했겠거니 하고 남자에게 당장 꺼지라고 경고했어요. 나가, 당장 나가. 내 가게에서 나가고 내 동서한테 접근하지 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줄 알아? 경찰? 그래, 좋아. 신고 좀 해주라. 내 돈 좀 돌려받게 제발 좀 신고해달라고. 남자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장사에 방해가 되어 경찰을 부르려고 하는데 한식당에 회장님이 들어오더군요. 미진 씨, 무슨 일이에요? 선수가 무슨 일이니? 회장님, 아직 결과 나오려면 더 있어야 하는데 무슨 일로? 아니, 그건 그거고. 미진 씨 음식 먹고 싶어서 오지도 못합니까? 아, 그런 거였어요. 일단 들어오세요. 그런데 진상 손님이 있어서요. 잠시만 룸에 들어가서 기다려주세요. 빚쟁이 남자는 큰 소리를 치며 누가 진상을 부리는 거냐고 하더군요. 누가 진상 손님이야? 난 피해자야, 피해자. 이은영한테 내 돈 받아야 갈 거라고. 그 말을 들은 회장님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선수가 이게 무슨 소리냐? 너 돈 빌렸었니? 뭐야, 이 노인네는? 선숙이? 이은영이랑 무슨 사이야? 내가 선숙이, 그러니까 은영이 애비 되는 사람인데 댁은 누구요? 애비? 이은영은 고아인데 애비가 있었어? 아주 재밌어지네. 노인네 돈 좀 있게 생겼네. 딸내미 빚 좀 대신 갚아줘야겠어. 내 딸이 무슨 빚을 졌는지 이야기나 좀 들어보지. 하! 귀찮게 똑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하는 거야. 잘 들어요, 할배. 이은영 남편이 내 친구인데 이놈이 내 돈을 빌려서 도박으로 날리고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그런데 돈 빌릴 때 차용증에 이은영을 보증인으로 썼고요. 이거 봐요. 보이시죠? 사인. 그래서 내가 돈을 받으려고 여기까지 찾아온 거라고요. 이자까지 하면 받아야 할 돈이 3억이 넘어요. 세장, 은영아, 네 남편이 도박꾼이었냐? 네? 아, 네. 그렇긴 한데 난 차용증에 사인한 적 없어요. 저건 남편이 대신 사인했거나 저 남자가 꾸민 거예요. 들어보니 아주 잘 알겠다. 이놈은 그냥 삼류 양아치 건달이구먼. 이복의 젊은 놈, 이럴 시간에 어디 가서 땀 흘려 돈 벌 생각을 해. 괜히 애몬 사람 괴롭히지 말고 내가 경고할 때 그냥 사라지는 게 좋을 거야. 어이, 노친네,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거야? 우리 부모도 나한테 찍소리 못하는데 노인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어이, 은영이 애비, 돈 많으면 대신 좀 갚아줘. 내 경고를 들었을 텐데 마지막이야. 지금 나가서 다시는 은영이를 괴롭히지 마. 그럼 자네 숨통은 계속 붙어 있을 거야. 할배가 뭘 잘못 먹었나? 내가 누군지 알아? 알면 이렇게 못 가불어. 애들 다 풀어서 진짜 무서운 게 뭔지 보여줘 볼까? 제 명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놈이네. 경고 끝났다. 밖에 다들 들어와봐. 회장님의 우렁찬 목소리에 경호원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자네들 그동안 편하게 월급 받아먹었지? 오늘은 다들 솜씨발이를 해야겠어. 이 양아치 놈을 단단히 혼내서 얼씬 못하게 해. 뭐야? 이 할배 뭐하는 양반이길래 경호원이 이렇게 많은 거야? 네 명줄 이제 내가 쥐고 있다. 넌 내 경고를 무시했으니 쓴맛 좀 봐라. 다들 시작해. 읽고 경호원들이 빚쟁이 남자를 둘러싸더니 퍽퍽 소리를 내며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모여들자 방해가 되지 않게 밖으로 끌고 나가더니 주차장 뒤에서 흠씬 혼을 내주더라고요.
빚쟁이 남자는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더니 차용증을 스스로 찢어버리더군요. 살려주세요,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잘 들어. 은영이는 내 딸이야. 내 딸 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그땐 넌 진짜 무지개 다리 건너는 거야. 알겠어? 네, 회장님.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빚쟁이는 그렇게 회장님 경호원들에게 얻어터지고 사라졌습니다. 동서는 회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제가 딸이 기고 아니고를 떠나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할 일을 한 거다. 그래도 넌 내 딸이 확실하니까 그런 줄 알아라. 이제 열흘 남았나? 만약 내 딸이 맞다고 하면 그땐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약속할 수 있겠니? 네? 아직 잘 모르겠어요.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서요. 그래, 하나씩 하자, 하나씩. 오늘은 입맛을 버렸으니 다음에 다시 와야겠구먼. 미진 씨, 나 갑니다. 회장님은 동서를 위기에서 도와주곤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약속대로 병원에서 동서와 회장님, 저까지 셋이 만났습니다. 유전자 검사지를 받고 함께 뜯어보았어요. 친자 확률이 99.9%라고 기재된 부분을 보고 저와 동서는 놀라서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거봐, 내가 아빠가 맞다고 했잖아. 내 눈이 확실한 증거라고 했지. 동서, 은영아, 진짜 친아빠가 맞았어. 회장님이 헛소리하는 게 아니었어. 그러게. 진짜 친자가 맞네. 어떻게 이런 일이. 동서는 당황했고 할 말을 잃고 더듬거렸습니다. 선수가 이젠 내가 지어준 이름으로 불러도 되지? 선수가 예비가 못나서 미안하다. 젊었을 때 널 놓치는 게 아니었어. 이혼을 하고 따로 지내는 게 아니었어. 100번, 1000번 후회하고 있고 용서를 빌고 싶구나. 미안하다. 전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용서를 해주고 말고 할 게 없어요, 회장님. 그래도 사과는 해야지. 선수가 미안하다. 네, 알겠어요. 그럼 우리 뭐부터 해야 할까? 미진 씨가 좀 알려줘봐. 우리 부녀가 뭐부터 해야 할까?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일단 배가 고프니 밥부터 먹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옮겨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메뉴판을 보고 된장찌개를 주문한다고 했고 두 사람에게 뭘 드실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돈가스. 어머, 부녀 사이 맞긴 한가 보네요. 우리 딸이 맞네. 맞아. 돈가스. 그거 우리 딸이 좋아하던 음식이야. 동서는 입을 가리고 미소를 짓더군요. 저희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고 제 집으로 갔습니다. 곧 어린이집에서 올 조카를 데리러 저 혼자 다녀왔더니 회장님과 동서가 손을 잡고 있더군요. 어이쿠, 네가 내 손자구나. 이름이 뭐냐? 선재예요. 내가 우리 딸을 낳기 전에 아들이면 선재라고 지으려고 했었는데 참 신기하구만. 선재야, 내가 네 외할아버지다. 너무 늦게 만났구나. 반갑다. 조카애는 낯설어하며 제 등 뒤에 숨더군요. 회장님은 그럴 수 있다며 껄껄 웃으며 민망함을 감췄습니다. 며칠 뒤 동서와 조카애는 회장님 댁으로 들어갔어요. 친자이고 가족이니 같이 살아서 안 될 이유가 없어 회장님과 같이 살기로 했답니다.
동서는 회장님 회사에도 들어갔어요. 회장님 회사가 식품회사인데 개발팀으로 들어갔답니다. 한 달 동안 서로 바빠서 못 보고 지내다가 제가 시간을 내서 회장님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조카 선재가 뛰어나와 저를 안아주었고 동서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동서, 얼굴 좋아졌다. 아주 그냥 꽃이 피었네. 살기 좋은가 봐. 미진아, 내 얼굴이 그래 보여? 그래, 공황장애는 죄다 사라진 것 같다. 아주 행복에 겨운 얼굴이야. 요즘 사는 게 재밌어. 이런 큰 집에서 아들이랑 사는 것도 감사한데 회사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배우면서 하니까 재밌더라. 이야, 이제 회사 생활까지. 회장님 회사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인데 넌 운도 좋다. 제대로 낙하산 타고 들어갔다고. 그러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울해서 사는 게 버겁다고 여겼는데 이런 날이 다 오네. 이게 다 미진이 네 덕인 거 알지? 아빠가 네 식당 단골이어서 내 이력서 사진을 본 거잖아. 너 아니었으면 평생 친아빠가 누군지 모르고 살 뻔했다. 그러고 보니까 은영이 너 내 덕을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덕 좀 갚아야겠는걸? 그 말을 하는 순간 회장님이 기침하면서 나오셨습니다. 미진 씨, 은영이가 아니라 선숙이라니까. 이름 좀 제대로 불러줘. 아, 네네, 회장님. 선숙이라고 부를게요. 회장님 얼굴도 많이 밝아졌네요. 제 덕에 딸을 찾아서 아주 좋으시죠? 두말하면 잔소리지. 미진 씨가 바라는 게 있으면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그래서 전 원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선숙이가 더는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게 잘 보살펴 주세요. 그리고 어디 떠나지 못하게 잡아주시고 우울해하지 않게 지켜주세요. 제가 못한 것들을 회장님은 해주실 수 있으리라 믿어요. 그런 건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미진 씨, 자네가 원하는 걸 말해봐. 회장님, 저 돈 잘 벌어요. 잘 나가는 한식당 사장이에요. 저는 누구 도움받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미진 씨가 좋은 사람인 건 알긴 했지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 건 몰랐네. 그동안 우리 딸을 많이 도와주고 잡아줬다면서. 그렇지도 않아요. 10년 동안 못 보고 산 세월도 있어요. 제 코가 석자라서 선숙이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회장님, 선수가 두 사람 축하해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잊어버리고 오늘과 내일만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래, 고마워. 자, 그럼 우리 딸이 점심 준비 다 했으니까 밥들 먹자. 회장님, 집에 요리사 드리고 싶어 하셨는데 꿈을 이루셨네요. 우리 동서 손맛 어때요? 최고더라. 요리 실력이 미진 씨랑 용호상박이겠던걸. 거 봐요. 내가 사람 추천을 제대로 했을 줄 알았다니까요. 오늘 아주 기분이 좋네. 밥 먹고 다 같이 놀자. 회장님과 동서와 조카애는 한 지붕 아래에서 잘 살게 되었어요. 3대가 한 집에 사는 걸 보니 뿌듯했습니다. 고아일 때는 저와 선숙이 둘이서 의지하며 살았고, 결혼해서는 4사람이 의지하면서 살았고, 또다시 혼자가 되어 각자 살다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되니 참으로 기뻤습니다. 지금 친구이자 동서인 선숙이는 회장님 뒤를 잇는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고, 조카애는 학교에 입학해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이고요. 선숙이를 보며 가정을 다시 꾸리고 싶은 욕망이 생겨 남자를 만나보고 있는데 재혼까지는 쉽지 않더라고요. 아, 2번째 남편 소식을 얼마 전에 들었어요. 술 먹고 그렇게 손찌검하던 그이는 다른 여자와 재혼해서 똑같이 손찌검을 하다가
아내의 오빠들한테 맞아 생을 마감했답니다. 여자 쪽 식구들이 처벌을 받긴 했지만 나쁜 놈 하나가 세상에서 사라졌으니 저는 상을 주고 싶더라고요. 아무튼 제 인생이 조금 기구하긴 한 것 같네요. 그래도 동서처럼 저도 참된 행복을 찾을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을 보내주셔서 꼭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둘도 없는 친구와의 추억과 슬픔과 절망, 그리고 그것들을 밟고 희망으로 우뚝 선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